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국방 분야에서의 신뢰를 강화한 것은 최근 미 정부의 결정들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대공 미사일 SM-6의 판매를 승인한 것은 양국 간의 국방 관계에 있어 중대한 진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SM-6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 및 수리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파트너로 고려하는 결정도 이러한 신뢰의 명확한 표시입니다. 이 결정은 한국의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이 높은 수준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국가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며 동시에 한국을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화시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결국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운항 중단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하고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시각으로 한 나라의 방위상이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스프리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재집권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지지율 23%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미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협력하면서 일본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조선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을 일본 조선소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현격히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안이 바로 미 군함을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 집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은 떨어진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군함 제조에서조차 미국은 이제 절대적 양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눈여겨본 나라는 세계 조선업 1,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야말로 이미 갖추어진 조선소에 가장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저 일본을 물망에 놓는 듯 했습니다. 미군함 유지 보수 사업은 무려 73조 원짜리 사업이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쇠락해 도크가 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스프리 추락 사건이 터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은 자칫 미국 내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불가능 여론이 형성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컨테이너들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거나 납포되는 등 사고를 치면서 적어도 일본 단독으로 이 큰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 미 해군은 이 사업을 두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미 해군 측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해군 관계자들은 미군 군함의 보수, 유지 즉 MRO 및 선박 제조 협력을.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며 설계 단계부터 건조되는 군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방공 체계를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의 방공망이 강력한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도 자국의 군함을 맡기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방공망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돌아갔고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함정 보수 사업은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은 동해상에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에 SM-1을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마땅한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림팩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훈련장에 실사격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실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과 우리 군의 과학적 교육 훈련 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해왔고 이번 실사격 훈련에도 두 나라의 공조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SM-2에 대한 실사격 훈련까지 국내에서 완벽하게 해내자 미국은 한국의 대공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이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M-6과 대체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M-6는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이 가능한 판경미사일 체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M-6 도입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과 함께 한국형 삼축 체계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SM-6를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격미사일 SM-6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되어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존 힐미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다목적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6는 미 레이시언사가 제작했습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경우 24만 46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모든 타깃을 요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패트리엇이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 군함 유지 보수 시 방공망이 약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미국 군함 수리 프로젝트는 한국 역시 딴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로 중국 해경의 도발에 강력 맞선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자 중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필리핀의 6해 공군이 모두 한국 무기로 도배되며 남중국해 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이 조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필리핀 어선이 경비를 뚫고 지나가려 하자 중국 측이 강력 막아서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어선은 돌아갔지만 중국은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22일 중국 해경선 3척이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현지 어민에 따르면 중국 측이 그동안 필리핀 어선들이 많이 보이면 이런 장벽을 설치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 측이 한국 군함과 전투기를 앞세워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은 호세리자람과 FA-50 등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은 곧바로 잠수부를 투입해 부유장애물을 철거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철거했다고 반박했지만 필리핀이 영상을 공개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방송도 부표 철거 당시 인근에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4척이 있었지만 별로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여간 해양경비대를 재편해왔습니다. 단순히 밀수업자 단속이나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하는 경비대가 아닌 군사화되고 국제분쟁에도 나설 수 있는 준 해군에 필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양경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최소 1,000톤 이상의 대형 순찰선을 약 15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70척, 필리핀 25척, 대만 23척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도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선박 중 상당수는 이전에 해군 초계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헬기 운용, 물대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습니다. 지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람이 정기 창정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호세리자람은 2,600톤급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8,0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위함이 한국에 있는 동안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에서 마음대로 설쳤던 것입니다. 필리핀 해경이 식량과 패군함 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송하던 중 중국 측 해경 함정 4척이 다가와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세리자람의 창정비가 끝나고 필리핀 해역에 다시 투입되기 시작한 후에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도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곳 또한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곳으로 필리핀 루손섬에서 240km, 중국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약 90% 이상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터를 닦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부터 중국 어선이 떼지어 정박하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낸 탓에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발표에서 8월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인근 암초에 정박하면서 산호초들을 캐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네덜란드 중재재판소에 환경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남중국해 주둔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2028년까지 한국에서 최소 12척의 함정을 도입해 필리핀 해군력이 크게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안토니오 루나를 앞세워 아세안 인도 해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 적함대 제압 능력뿐 아니라 체프를 통한 뛰어난 미사일 회피 능력을 선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에 걸쳐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 신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총 42개의 프로젝트에 2조 3천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3단계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 정부도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척의 호위함뿐 아니라 다른 함정들도 수주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수주한 배수량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포함해 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도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기술력과 건조 능력이 검증됐고 확고한 신뢰를 얻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23척 중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자국 군함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7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조 8천억 규모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 수주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 3급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 조선기업인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발그룹과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커다란 혜택을 언급하며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는 현대식 S-80 잠수함 2척 공급을 제안했고 정부가 나서 계약 비용의 100%를 대출해주겠다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훈련과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그룹 또한 스콜펜급 잠수함 2척에 필리핀 해군 훈련 및 작전기지 수비항의 확장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스콜펜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현재까지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선택해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수주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활약이 가능합니다. 하나 측은 잠수함 유지보수 같은 통합군수 지원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하나오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신 기술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가성비에서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필리핀군과 잠수함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당시에는 1,400톤급 잠수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을 바탕으로 국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고사양 장비를 반영한 모델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와 맺은 2차 잠수함 계약 물량을 필리핀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규모를 2배 이상 키워 더 강력한 잠수함 협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발주를 받아 3,000톤급 건조 역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형 잠수함인 1,200톤, 1,800톤급만 건조했지만 중형 잠수함 건조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1차 사업 물량으로 3척 중 2척을 수주해 2021만 2023년에 걸쳐 인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2021년 진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 물량 중 이미 발주된 2척 또한 모두 하나오션이 수주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였죠. 외신들은 한국이 필리핀에 최신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대서특필했고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무료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외신들은 팩트체크까지 해가며 정식 판매되는 내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시진핑 정부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40시간 이상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잠 초계기 10여 대를 동원해 잠수함 수색과 식별, 추적 및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수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만 사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일 대만은 자체 제작한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배수량 3,000톤 규모로 하이쿤이란 이름이 지어졌으며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갖춰져 있습니다. 설계와 제작에만 7년이 걸렸는데 해상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 내년 연말 이전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대를 추가 제작해 2027년까지 2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의 첫 잠수함 개발 소식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수함 진수는 무모한 행동이다,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잠수함을 적극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따가운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잠수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회장은 최근 폴란드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 세일즈에 나섰고 장보고 3급 최신형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새 공식 입찰이 예상되는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도 노리고 있는데 캐나다는 노후화한 2,400톤급 디젤 잠수함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3,000톤급 12척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고가 전력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3,000억 원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부가 가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잠수함 수주를 따내면 폴란드와 캐나다 등과도 쉽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경전투기 수입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이미 FA-50 12대를 구매했으며 2017년 인도 후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시켰고 2017년 마라위 전투 당시 큰 활약을 펼쳐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FA-50 12대를 추가 검토하고 있으며 다목적 전투기인 KF-21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에서 한국 무기를 지속 확보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 정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 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기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 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모 이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 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톤과 대구급이 1,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가길 바랍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쇠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